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내릴 줄 알았던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우유값과 전기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것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추석 전부터 물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송영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전기요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각에 있는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건 아무래도 뭐 전체 가게에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물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상이거든요. 그렇죠. 예상인데 이 전기값이라는 게 정부의 말대로 사실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데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낮아요. 이미 그래서 하겠죠. 요것 네. 자체로만 보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전기값이라는 게 쌀값과 같아요. 전기를 안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휘발유값과 같아요. 따라서 전기값이 오르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전기값이 부담이 커졌다. 이게 아니고 네. 그러면 내가 파는 국밥값도 올려야 되고 왜? 앞으로 모든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난 올려야 된다. 저는 이거를 빌미 효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 빌미를 올렸으니까 제공했다. 나도 올린다. 이래서 이 전기값 자체로 보면 그게 큰 영향을 안 주지만 5천만 국민한테는 아주 뇌에 아주 꽉 박히는 각인 효과를 준다. 연쇄적으로. 모든 게 오른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뭡니까 우유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우리 주변에서 만지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이 빌미를 줬다는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자들 심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물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 어떤 추이를 보면 이제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경기도 살아나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금 물가도 상승을 해서 지금 CPI가 지금 2% 중후반대에 이렇게 형성이 몇 돼 개월째 있죠. 계속 형성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미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인데다가 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활 필수 품목인 이 전기료가 전기까지. 오름으로 해서 이게 진짜 신 교수님 말 맞다나 빌미 효과 내지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하면서 앞으로 어떤 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고요. 지금 사실은 뭐 전기료 인상이 이제 어떤 그동안 어떤 연료가 되는 국제 유가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가스 이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타이밍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어떤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타이밍이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계속 지금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예. 있어서 아마
앞으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 한 군데는 조금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전기값도 마찬가지고 우유값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부가 세팅을 하는 그런 가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올려야 될 텐데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그냥 올리기 좋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부담을 스러울 수 있다는 그다음에 거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한처 5월 6월까지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거든요. 그 전기 분야가. 네네네. 그래가지고선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실물 경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 가격이 조금 더 그 융통적으로 좀 먼저 움직였다면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근본적으로는 가격이 시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정치적인 압력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의 이 가격 상승의 의미가 좀 과장되는 것 같아요. 과장됐다는 평가도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 신 교수님이 뭐 빌미 효과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다른 요금들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금 도시가스 요금도 지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철도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사 측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금 뭐 6년째 제자리인데 이것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쇄적으로 뭔가 가격이 다 오르는 건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여기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8월 통계 아직 네. 9월 통계는 안 나왔는데 예, 소비자 8월 달. 물가 증가율이요. 지금 이게 소수점 세 자리를 지금 보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한 자리만 하니까 2.6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봤더니 2.6하고요. 4.5예요. 반올림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반올림을 하면 2.65에 가까운 2.645니까 5를 반올림하면 5가 되고 그렇죠. 5를 5를 반올림하면 7이 되네요. 2.7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 봤더니 2010년 3월 이후 10년이 넘은 11년 하고도 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이거 절대로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저효과 때문 아니에요. 기저효과가 있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물가 상승에 지금 이게 있는 것이라는 거고요. 네. 따라서 또 병목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 병목은 그러면 10년 만에 찾아온 병목이다. 이건 엄청난 병목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10년 만에 이게 쓰나미가 찾아온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하고 깨달아야 있는, 되고 네.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광범위하게 번질 것이다. 또 하나는 제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정부가 물가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못 올리게 한 거죠. 못 올리게 꽉꽉꽉꽉 눌러놨던 것이죠. 그럼 눌렀던 게 이제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이 왜 니만 터져 나도 터져야지 왜 지금 상당히 지금 한전만 하더라도 지금 적자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드디어 저는 물가 2% 목표 시대가 아니라 목표 3% 우리 10년 전에는 3%였었거든요. 네네. 3%가 이게 무너지면 4% 5%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여러 가지 뭐 통화 남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물가 상승은 뭐 2, 3개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봄을 그때서야 터듯이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정치적인 요인으로 눌려있던 물건들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3%가 그래서 정부가 뭐 한국은행이 최근에 물가 목표를 예상을 바꿨잖아요. 1.8에서 2.1%로 올렸죠. 정말 답답해요. 2.1 지금 벌써 2.7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금년 말에는 3%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저는 갈 거다. 그리고 기재부는 아직까지도 1.8 물가를 이야기하고 네네. 있잖아요. 하반기 이 사람들 다 경쟁에서. 책임지고는 저는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각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도화선이 된 게 지금 전기 요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전기 요금이 오른 거를 이제
이유로 되는 게 부채가 너무 많다. 한국전력이라는 곳에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전의 상황을 보면 직원 8명 중 1명 정도는 억대 연봉을 받는 아주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고연봉자라고 할 수 있는 연봉자가 많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억대 연봉이 8명에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데 너네 적자 난다고 지금 이게 요금을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을 올려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한전의 그 적자 문제가 상당히 좀 오래 누적이 어제 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사실. 부분이죠. 그래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네, 지금 사실 숫자만 봐도 2021년 올해도 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더 높은 부채를 보일 것이라는 거는 빚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도덕적인 해이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성과급에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이런 식의 어떤 고액 연봉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분은 한전이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제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런 자구 노력 또 그다음에 어떤 임금 상승 억제 이런 노력들을 경영청에서 좀 강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억대 연봉 받고 요금 올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멘 소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볼멘 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요즘 대학교 졸업생들이 다 공사 가고 싶은지는 뻔히 보여주는 수치죠. 왜 공사를 지향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공부문 공사 개혁시켜야 된다는 건 1990년대서부터 최소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해묵은 숙제가 제가 됐네요. 기억하는 건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네. 그냥 4대 개혁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오직 실패한 게 정부 개혁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요게 취지대로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원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사들을 너무 그냥 조절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선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치 영향을 좀 덜 받게 해놨더니 그게 요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좀 악영향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단기간적으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이런 노력을 전에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은 어차피 좀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한 개혁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 사원들 위주로 저렇게 민간 연봉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신입 사원서부터라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또 이게 지금 현 정부나 과거 정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든다. 그런데 그렇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를 느끼니까 그냥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자리, 네. 공사 자리를 늘리면서 이렇게 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개혁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할 수 있을까? 과거 실적 봤을 때는 좀 네. 회의가 의심합니다. 되시는군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한전의 연봉 상황, 적자, 부채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저게 공사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입김을 150% 받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100%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기값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요. 네. 오히려 내립니다. 그리고 적자는 더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커지면 직원 급여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근데 그거를 노력하는 낮추는 자정이 사람이 필요하죠. 정부잖아요. 정치권이잖아요. 정치권에서 그걸 안 낮춰요. 왜? 낮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명분이 없어졌죠. 공사가 계속 자기 말을 들으려면 공사의 봉급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국민들 좋게 전기값도 낮춰주고 이 공사가 멍드는 거죠. 터집니다 저거는. 전 터지게 돼서 너무 많네요. 저게 지금 71조잖아요. 저거 네. 한 몇 년만 지나면 100조 갈 텐데요. 우리끼리는 그게 신의 직장이 됐든 어째 됐든지 간에 우리끼리라면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봅시다. 한전 적자가 100조가 넘어?
무슨 이런 나라가 있지? 근데 한전만 그런가요? 다른 공사는 안 그런가요? 공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이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고 이거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정치에 의해서 경제를 따라서 네. 조만간 지금 뭐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 공사 심하게 이야기하면 민영화해야 된다. 민영화해서 네. 실적이 나쁘면 봉급 깎고 사람 자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기값 몇천 원 그냥 뭐 아끼려고 그냥 저대로 두지만 저거 대한민국을 좀먹는 심각한 저게 병폐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대처 같은 수상이 나타나서 과감하게 민영화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80년대 했지 않습니까? 수술이 필요한 공사는 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사가 현재 거의 다 그렇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과연 집도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전 얘기를 했던 건 한전의 이런 가격, 전기요금 상승이 결국 물가 상승의 좀 촉발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의 물가 상황들을 보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본부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5달째 2% 중반대를 계속 보이고 있고 앞서 신 교수님 말씀처럼 2.7%에 이제 육박하는 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4분기로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가 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뭐 고려를 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1.8% 혹은 하느니 생각하는 2.1%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그 전망에 그 8월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2.4%로 잡았고 상반기는 1.8%로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2.1% 정도를 봤는데 이게 그나마 올린 거죠, 지금? 예. 사실은 1.8에서 2.1로 올린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올렸지만은 여전히 실제 어떤 그 최근의 물가 동향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미 뭐 엄청나게 지금 높이 가 있고, 네, 그게 10개월 이제 연속 상승. 바로 이제 또 소비자 물가로 파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8월 CPI 지수를 작년 12월 지수 대비를 해보니까 이미 상승률이 2.5%더라고요. 2.5요. 예, 전년 동월비로는 2.6이고 그래서 작년 결과적으로 말부터도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뭐 앞으로 아직 넉 달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요. 쭉쭉 올라가게 되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아마 거의 지금 3%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어떤 최근에 어떤 그 물가 상승 요인들이 아까 뭐 한전 사례도 보셨다시피 주로 이제 그 수입 연료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 기인하고 또 최근에 어떤 환율 상승도 앞으로 계속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네. 작용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성격의 그쵸. 어떤 물가 상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물가 상승은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아까 에너지 가격들이 그 4분기 도입 예정 단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또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에 어떤 주택 가격 상승, 네. 그다음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그 물가 지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 물가 상승 폭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네. 주택 전세 가격,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그것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서비스 가격 인상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영향이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은 하는 전망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아마 이런 숫자도 숫자인데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물건을 사시거나 이런 우리 주부분들 아니면 시민 뭐 국민분들은 아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더 체감적으로 느끼실 것 같거든요. 지금 특히 그 8월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네.
그 추석 전에는 언제든지 신선식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작년하고 금년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저 효과가 굉장히 좀 작년에 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은 8월하고 9월은 작년 12개월 전 보면은 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12개월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10월서부터는 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12월까지 본다면은 그 기저 효과가 또 다시 악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1%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거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좀 그 물가 상승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그 물가 상승률의 주범은 신선식품하고 에너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농산품 석유 제외는 1.7%, 식품 에너지는 1.3%밖에는 8월에 안 됐거든요. 물론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 때문에 이것도 조금 좀 연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네. 보이긴 하는데 신선 상품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떨어질 것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기저 효과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1%는 물 간 것 같습니다. 아, 물 건너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이제 그 우리 생산자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 때 생산자 측에. 네. 8월 달까지 에너지가 얼마 올랐냐? 전년 동비로 14%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에너지가? 네. 그럼 에너지가 아닌 건 얼마가 올랐는가 봤더니 6.8% 올랐어요. 에너지가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닌 것도 6.8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에너지가 아닌 얘네들이 전부 이제 물건 올라가는. 만드는데 재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꼭 몇 달 필요한. 뒤에는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저 효과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는 식상하다. 기저 효과가 아니라도 이미 많이 지금 올랐다. 원유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부터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홍남기 부총리 말씀은 아직까지도 기저 효과를 이제 아까 우리 양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10월, 11월, 12월로 가면 기저 효과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이제 3% 위로 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계속 지금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지금 추석 전부터 뭐 물가 안정화 대책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에는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정부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안정화 대책을 하고 이게 일시적이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닐까 봐 지금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이게 사실 이 물가를 갖고 우리 경제 성장이 올해 4%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들도 물가가 영향을 줘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정부가 혹은 하느니 생각하는 숫자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뭐 소비 부진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성장에도 또 저해를 줄까 봐라는 거시적인 걱정까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줄고 네. 투자도 줄고 하면서 압박을 이제 받겠죠. 성장에 악영향이 갈 소지가 큽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그런 어떤 성장 내지는 악영향을 줄 이쪽에 수 있을지. 악영향이 올까를 한번 따져보려면은 예. 이제 그 실제 그 우리 경제 내에서 현재 어떤 공급 여력 내지는 그 공급 증가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물가를 좀 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요 기반이 그런 어떤 물가 상승을 극복하면서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탄탄하냐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공급 증가 여력은 주로 이제 잠재 성장 수준에 지금 우리나라 어떤 GDP가 현재 GDP가 와 있느냐라는 걸 주로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제조업 가동률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가동률이 지금 현재 한 73,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평균 2015년 이후 이렇게 평균을 따져보면 74에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지금 이제 어떤 제조업 측면에서는 공급 어떤 여력에 거의 지금 다 한도까지 차 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노동 문제인데 이제
임금이라든지 고용률 이런 걸 보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 6월 달까지 그 임금 통계를 보니까 한 4% 정도 전년 대비로 늘었더라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로. 그리고 지금 고용률도 보면 8월 고용 통계를 보면 이제 거의 외환참 그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에 거의 지금 근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 그 공급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한계점에 그 잠재 성장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되면 어떤 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그 소비라든지 이런 쪽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면서 저축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금년에 좀 늘었고 네. 또 금년도 사실은 아직 지금 그 4차 확산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형편에서 아직은. 수요가 늘어날 어떤 잠재력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이런 어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이제 수요가 팍 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공급에서는 네. 그냥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이게 뭐 성장 자체를 압박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네네. 그 물가 상승으로 상당히 좀 물가 상승 자체가 어떤 물가 상승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앞서 양 교수님은 2.1%는 숫자는 좀 물 건너 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성장은 지금 뭐 거의 모든 그 연구기관들이 4%로 수렴하는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금년에는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진짜 그냥 뭐 다시 뭐 그 코로나 변종이 생겨가지고 그 작년 같은 큰 쇼크가 오지 않는 한 네네. 뭐 4%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고 또 4%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작년 우리 마이너스 1%에다가 뭐 대강 네. 우리 잠재적 GDP 성장 뭐 더한 거기 때문에 4% 성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내년에 오히려 좀 걱정이 됩니다. 내년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우리가 중간재나 원자재 그런 거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 수출 상품이 그 외국으로 운송하는데 좀 문제가 좀 심한데 요게 뭐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백신이 다 보급된다면은 뭐 네. 해결될 거는 같지만은 언제 요게 전 세계 차원에서 해결될 건가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오히려 좀 금년은 뭐 거의 지났으니까 네네. 4% 아니면 4%에 가까운 성장률은 성취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년 성장률이 네. 뭐 지금 금년 그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될지 그게 좀 염려됩니다. 변수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그 한 두 가지, 세 가지.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물가 상승률이 2% 레짐에서 3% 레짐으로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첫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당폭 0.25씩으로 올릴 때 2번 내지 4번 정도를 더 올려야만 돼요. 물가가 1%포인트 정도 올라가주면 네네. 기준금리를 같이 올려주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에 큰 교란이 생기게 된단 그렇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3%대의 물가 시대가 왔을 때는 적어도 시중에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금리가 1%포인트 상응하게 올라가줘야 되고 그럼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 그거에 생기겠네요. 따르는 뭐 주택 관련 대출 네. 이게 상당한 게 교란 요인이 될 것이다. 네. 그거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환율이 금년 4월에 1,110원, 20원 하던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80원대까지 갔더라고요. 네, 이제 1,200원을 넘을 것인가가 그러니까. 예, 걱정되는 상황이 그 있습니다. 결국은 6개월 사이에 환율이 6% 가까이 올라오면 그대로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원유 가격이 안 올라도
환산한 그것만으로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2% 시대는 가고 3% 시대가 저는 왔다고 제가 선언을 하는 것이고 자꾸 4% 이야기하는데 저 진짜 답답해요. 성장률이요. 네. 4%가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의 국민들은 작년보다 경제가 올해가 안 좋다. 팍팍하다. 화천대유 사람들은 제외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마이너스 1%인데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1%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그동안에 있었던 재고를 가지고 털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작년에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네네. 그 금년에는 전략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충을 하다 보니까 4% 중에 상당 부분은 작년 재고 소진에 대한 벌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수치는 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경기가 좋아서 4%가 아니라 상당 부분 재고를 채우는 것에 쌓아놓는 4%이기 때문에 4%라는 게 그게 그래서 자꾸 정부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1인데 금년에는 4%니까 5%포인트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 이하의 사람들은 저 무슨 딴 나라 이야기하는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4%, 뭐 OECD 넘버 원이다. 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달나라 사람들 같아요. 현장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 현장의 아픔을 너무 외면하는 이야기다. 저는 그래서 경제 성장률 4%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체감적으로 하는 것과 이런 어떤 저희가 보여드린 숫자들, 정부에서 내놓는 숫자들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물가 상승에 걱정되는 요인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또 하나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카드 캐시백입니다. 지금 정부가 다음 달 10월부터 카드 캐시백을 미뤄왔다가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2분기에 월평균 카드보다 좀 많이 쓰면 그만큼 중에 일부를 좀 돌려주겠다. 그래서 소비를 좀 촉진해 보겠다라는 건데 걱정이 되는 게 물가에 또 자극을 주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네. 뭐 사실은 그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전체적인 어떤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근데 이제 정부는 대면 네. 서비스라든지 뭐 그 식품 예. 이런 뭐 특히 요새 이제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얼마 전에는 뭐 고기 육류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가격 상승을 자극할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근데 지금 지원액이 7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카드 캐시백을 시행을 했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한 10배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 뭐 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소비 진작을 하면 좋은데 소비 진작이 결국 또 이만큼의 물가 상승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요인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승수 효과로 물가를 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이는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단 그 뭐 특히 이제 신선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 대체로 보면 좀 그런 가격 상승은 과거에 예를 보면 그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멘트에서 어떤 가격의 하방 경직성 예. 하면 올라간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식품류 가격들은 항상 이게 계절적으로 좀 등락이 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책적 요인으로 해서 이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근본 취지가 자영업자 살리기 이쪽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어떤 사용처를 좀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 어떤 대면 서비스 업종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그걸 배정을 해서 그런 어떤 자영업자 살리기 취지를 좀 잘 살리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정부 이런저런 생세금 많이 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지원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IMF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각국 정부가 재정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 피해 지원을 했던. 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한 네. 물론 이제 소비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규모를 보면 그 미국이 보면 GDP 대비 25.5% 요게 이제 2020년 1월부터 금년 6월 초까지인데 네. 그 1년 반 GDP의 25.5%나 됐어요. 네. 근데 일본은 15.9%, 우리나라는 겨우 4.5%입니다. 5%는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원 규모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뭐 거의 지금 뭐 빈사지경에 빠져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용카드 캐시백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좀 어떤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어떤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재해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에 그런 가운데 동참을 이런 했을 어떤 뿐인데. 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네, 이럴 때 보상을. 나서서 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일원들을 좀 이렇게 돕는다는 보듬은, 차원에서 네. 그런 어떤 노력들도 알겠습니다. 소비할 때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 교수님 어떠세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보십니까? 캐시백? 먼저 그 캐시백 자체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기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지만은 2분기에 100만 원을 썼다면은 3분기에 150만 원을 써야지만 그때 한 뭐 5만 원 돌려받는다 그중에 하는데 일부 비율을 그것도 주겠다는 보면은 거죠. 2분기에 100만 원 쓴 거는 저 뭐 대형마트에서도 썼을 거고 뭐 소상공인한테도 썼을 거고 여러 다양하게 군데 썼을 썼겠죠. 텐데 3분기에 와서는 이 150만 원을 다 소상공인들 거기서 써야지만 이 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걸 가능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다고 보고 요거 때문에 그냥 뭐 수요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지만은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저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지만은 이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그 범위에 있는 뭐 소상공인이나 뭐 동네 슈퍼에서 가격을 일부러 올린 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거는 좀 약간 염려되긴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저것 때문에 수요 증가 때문에 저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1년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쓰는 소비 금액이 얼마냐? 1년에요. 1년에 네. 부가가치 기준으로 1,000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럼 뭐 게요.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00조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3,000조를 쓰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 이것 때문에 7조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10배라고. 진짜 이게 초등학교 계산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7천억 지원하잖아요. 네. 그 7천억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 크레딧 카드 더 쓴 것에 10%를 주는 게 7천억이다. 그러면 쓴 거는 얼마가 될까? 10배가 10배, 될 7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설사 7조 다 썼다고 합시다. 7조 다 썼다고 해도 1년 우리 소비 금액이 매출 기준으로 3천조, 4천조가 된다고 하면 0.2%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소비에 영향 전혀 네, 물가에는 더더욱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아까 그 부분은 있어요. 소비 이게 이게 뭡니까?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동네 상권, 이거 골목 하니까 상권. 이게 값을 좀 올리자 해서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도 전체 범위가 전체 소비 매출 규모가 3,000조쯤 되는데 이거 뭐 5, 6조 정도를 이게 캐시백으로 더 쓴다고 해서 저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한두 건 있겠으나 저는 전체 오히려 그 아닌 다른 이유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요거 한 거 좀 재밌는 점인데요. 네. 지금 한 7천억 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네, 지원액이. 예, 그런데 2차 추경에 저 그 뭐 전체 저 그 소상공인들 지원은 저 3조 원으로 잡았지만은 지금 당장 현재 저 그 지원해 주는 금액 현재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6천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캐시백이 만약에 7천억 7천억 원인데. 원을 그쪽으로 전환시켰다면은 소상공인들 직접 지원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만약에 다다른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3%가 됐을 때는 기준금리도 1%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가계 이자 부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할 거고 최근에 가장 또 걱정인 게 청년층 대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환 능력,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는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예, 그게 지금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좀 최근에 주택 가격,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이 이제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주는 계층이 바로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 비중이 커요. 예, 뭐 사실은 청년층은 이제 각 막 결혼하고 해서 이제 주택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전세를 살고 그 일정 기간 또 이제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신규 진입자인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못 지금 사죠. 뭐 청년층들은 거의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런 청년층들의 어떤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제를 끼고라도 집을 지금 사는. 집을 사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심 때문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층의 어떤 부채 증가, 그다음 부채 부담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와는 별도로 또 지금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올리는. 필요가 자꾸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죠. 아마 어찌됐든 뭐 금리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과연 그럴 때 이제 우리 청년층들이 얼마나 그걸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 연체율은 청년층 연체율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 또 DSR을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 37% 정도 되는데 네. 전체 평균이 한 36% 정도 되니까 약간 높은 조금 높은 편이어서 편이네요. 좀 그런 부담이 좀 되긴 네. 하지만 뭐 아직 크게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만약 인상을 뭐 예를 들어서 25bp를 한다면? 0.25%를 만약 올리게 된다면 그게 한 그 일반 차주들한테 보면 연간 그 추가 이자 부담액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25% 올린 데다가 지금 25bp를 올린 네, 데다가 0.25% 다시 포인트. 또 추가로 네. 더 올리게 되면 이제 50bp를 오르니까 그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압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있겠네요. 그래서 또 청년층의 또 하나는 이제 취약 차주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소득이 좀 적기 걱정인 때문에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또 그 훨씬 그 증가폭이 이자 부담 증가폭이 더 크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담이 상당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특별 융자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께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청년층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뭐 대안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로 실수요 쓰는 실수요가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저금리 상품을 마련해줄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영투 B2, 집값에 영끌, 아니면 네. 주식에 지금 투자하려고 대출한 20, 30대들은 굳이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된다면 피해가 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 부분 걸러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청년이라고 해서 또 구해주면은 나중에 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 20, 30대 실수요, 그 전세에 대한 상품은 좀 저금리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규모 지원은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무리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참 뭐 숙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배재수 본부장,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